지난 4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제약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요. 특히 올 들어서만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 현황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지금 시장을 바짝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재료가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한미약품이 2015년에 굉장히 대규모 기술 수출을 했고 굉장히 성과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기업 뭐 이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이제 이 기술 수출 개발 과정 중에 회수도 되고 중단되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이제 작년 7월에 얀센의 비만 당뇨 치료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MSD가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신약 재창출 드러그 리포지션이라는 화두 속에서 이거를 뇌시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MSD가 판단하기에는 임상에 대한 그러한 프로토콜, 어떤 디자인을 갖다가 잘하면 거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아마 MSD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정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세프티 이슈는 없는 거고요. 이제 효과에 대한 이슈들을 MSD에서 얼마만큼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글로벌 신약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뭐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고 뭐 렌데스비르도 사실은 에볼라 치료제로 해서 거의 개발이 힘들던 부분들을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시 어떤 기존에 대한 어떤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또 어떤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또 도전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신약 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노하우 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튼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현황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뭐 내년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가 또 어느 얘기를 들어보면 3, 4주 내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막 아주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백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이렇게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료 이렇게 지금 현재 백신 3상에 거의 막바지 있는 기업들이 지금 WHO에 의하면 한 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백신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이제 시장적으로나든가 가치적인 측면에서가 지금 현재 3개의 기업이 굉장히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하는 그런 3상, 그다음에 모더나가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그다음에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언테크가 하는 그런 백신이 대규모로 이제 3상이 이제 실시되고 있고 3상이라는 게 어쨌든 거의 막바지이긴 하지만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3상 정도의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나 전 세계적 팬데믹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하고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이제 축적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횡보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신약 재창출에서 렌데스비르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어떤 대안으로 부상을 했는데 또 여기에 최근에 보면은 112가 이게 시적으로 3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약 재창출보다는 이게 타겟으로 해서 뭐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로 완벽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 8월 4일에 임상 3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료제로서의 가치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렘데스비르서부터 볼 수 있지만은 이제 다음 어떤 표가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신약 재창출로 해가지고 볼 때는 렘데스비르가 이제 가장 이제 긴급 승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치료제로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나모스타트라는 오래된 약물이 있습니다. 나모스타트와 그 다음에 덱타메타손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임상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기존에 있던 기대를 모았던 클로로핀이라든가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임상 결과 탈락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제와 백신 그다음에 신약 재창출을 통한 새로운 적응증을 통한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측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의 상황은 또 어떤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는 약간 후발이긴 하지만 예.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많은 뭐 하루하루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에 가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된 건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현재는 17건 정도가 임상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연구자 임상 7건, 이제 제약사가 1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연구자보다는 이제 제약사가 하는 게 이제 시장에 현실 가능한 그런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임상 이상에 든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 치료제였던 이제 부항약품의 레보비르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죠. 예. 그다음에 엔지캠도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의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신약이었죠. 예. 파라맥스 정이 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백신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백신 연구소와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에서 이제 그 백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긴 하지만은 우리도 백신에 있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종군당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나머스타트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도 똑같이 이 그 기존에 알려진 약물을 갖다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크리스탈지노믹스도 이제 자사가 보유한 그런 신약들을 이제 글로벌 리포지션을 통해서 임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임상 단계에 든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와 이제 기업체의 얼마나 많은 노력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볼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누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네네. 또 하나 관련해서는 이제 백신이나 효과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백신 개발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선두에 지금 서 있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것 같은데요. 네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이렇게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거나 봐야죠. 이러지는 네,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항체가 얼마만큼 지속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예. 또 얼마만큼 이제 안전성에 대해 담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료제와 달리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진짜 이 치료제 같은 편익을 따져주지만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투여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제 그렇죠. 아니면 예, 예.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불행히도 이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그 변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또 백신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이거 판단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보 관계자 입장에서도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이제 판단할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백신 확보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일본 지금 뭐 25억 개를 지금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아직 생산도 되지 않았는데 네, 아무튼 뭐 선거에서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제적으로 백신 확보 현황,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이 문제점이나 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예. 그다음에 영국 전통적으로 어떤 보건의료의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이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굉장히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지금 앞서 나간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회사에 개발되기도 전에 먼저 계약을 통해서 예. 이제 선점을 하려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파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대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대응적으로 WHO는 이게 백신에 대한 민족주의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계획들은 한 20억 명 정도의 백신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75개국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제약 바이오가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가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게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개발하는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어쨌든 국가적인 측면에서 총력을 다해서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 그리고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여쭤봐야 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가격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래로 우리나라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09년에 바이오 헬스 산업 자체가 한 10대의 미래 산업으로 좀 부상을 했었고요. 예, 그렇죠. 2019년에 이제 5월 달에 정부에서는 이제 3대의 미래 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연찮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적절하게 아주 대응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맞물리면서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빠른 보급과 그게 방역 체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헬스에 대한 산업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각 자체도 시장에서도 역시
역시 높은 가치와 미래 성장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우대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에 발표한 한국版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도 핵심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정부의 정책과 어울리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또 장기적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에 제약하고 바이오 업계의 주요한 이슈,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에는 뭐 우리가 뭐 예측을 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셀, 진, 소위 말해서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치료제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이 입법화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에 비해서 좀 늦기는 했지만요. 작년 8월달에 첨생법이 이제 통과됐고 시행을 올 8월달에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지원책도 있을 거고요. 또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 예. 그리고 또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를 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쪽 분야에 있는 기술, 뭐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하나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한미의 대규모 기술 수출 케이스를 받겠지만은 상반기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글로벌리 이제 파트너링이 온라인상으로만 되긴 했지만은 예. 지금 차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가시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개발 후보, 우수한 신약개발 후보 물질들이 또 대규모로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뭐 수출도 뭐 이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화두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셨습니다.